예, 지금부터 그 아티스트 토크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다이스의 현지훈 작가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다이스 팀의 현지훈입니다. 저희 팀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작업 활동을 이제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미술 쪽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인터랙션 디자이너 경영 그리고 개발자 경영으로 이루어진 사이트제의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주로 게임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웹 등의 매체에서 음악을 소재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특히 이제 생성음악, 그 제너레이티브 뮤직이라는 소재로 많이 이제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뭔가 만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와의 대화도 이전 작업을 이제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지훈이고 이 팀에서는 이제 소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제품들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이제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 또 이제 김창민이라는 개발자분도 여기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손님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매체를 다루면서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알고리즘 혹은 도구만을 조작하는 행위도 창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의문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매체와 이제 다른 점은 미디어에서 마치 그게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창작이라는 행위에 이제 개입이 됐을 때는 마치 이제 내가 뭔가 나와 다른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뭔가 나 대신에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항상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미디어에서 말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을 내가 이제 조작하는 건지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저쪽에 있는 작업의 이름은 이제 Making Music with Dice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생성 음악으로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Making Music with Dice는 이제 제목 자체는 이제 17세기부터 유행했었던 음악을 만드는 주사위 놀이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놀이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동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제 미리 이제 그 음악의 마디 몇 마디를 이렇게 작곡을 해놓고 이제 주사위를 돌리면은 주사위의 우연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 곡을 이어붙여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이제 곡을 만드는 그런 작곡 방식이자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이제 그런 작곡가들이 이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누구 한 명의 이제 작업이라기보다는 이런 놀이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런 기묘획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제 제목을 붙였었던 이유는 이 놀이로 이런 작곡을 한다 이런 방식이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오래돼서 찾은 레퍼런스가 이제 17세기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항상 사람들은 이제 놀이의 일환으로서 그런 창작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다고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흥미를 느끼고 여기에서부터 좀 이제 영감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성음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뭔가 우연성 음악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악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작곡가가 이제 잘
자신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그 악보대로 연주자가 이거를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의도한 게 아니라 연주자가 이제 악보를 이제 납작으로 분리된 악보를 페이지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악보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무작위로 연주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그 음악을 이제 감상자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런 무작위성을 이렇게 기입을 시킨 이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여기 지금 보면 우선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 단위고요. 그런 고정된 시간 단위 안에서 정말 그런 연주자에 대한 인위적인 정말 해석으로 인해서 그런 창작의 그런 그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음악이 달라지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신성음악은 이제 그 브라이언 이노라는 이제 그 음악가가 이제 1996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낸 이제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이언 이노는 이제 Generative Music이라는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드물게도 이제 플로피 디스크 음반을 발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환이라는 이제 특수하게 제작된 프로그램으로만 이제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데요. 이 플로피 디스크를 컴퓨터에 꽂으면은 그리고 이 특수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음반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들릴 때마다 이제 실행할 때마다 항상 다른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음악은 이제 작곡가가 이제 지정해놓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재생이 되지만 항상 이제 재생은 항상 다르게 되는 그런 음악이었고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이노는 이제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런 신성 음악을 만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앱 형태로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비주얼과 이런 음악이 이제 결합된 그런 신성 음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이제 작업인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한번 앱스토어 같은 데서도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영감을 좀 얻었었던 것은 이제 이 게임은 이제 레즈라는 게임입니다. 테치야 미즈구치라는 이제 세가 출신의 이제 일본인 개발자가 만들었었던 게임인데 게임은 이제 2001년에 나왔었고 약간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 가상 공간을 3D 공간을 이제 탐험하면서 이제 적을 이렇게 슈팅으로 이제 맞추는 그런 슈팅 게임인데 특이한 것은 이제 플레이어의 액션에 따라서 이제 그 효과음 나오는 효과음들 게임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효과음이 이제 조합돼서 하나의 음악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셉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2004년에는 이제 루미네스라는 이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게임도 이제 그런 테트리스 혹은 이제 뭐 뿌요뿌요 같이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쌓는 게임으로 이제 이 게임이 약간 인터페이스 상에 저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 게 음악에서 이제 한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스텝 시퀀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텝 시퀀서는 이제 그 지정된 이제 시간 단위에서 이렇게 그 음악을 이렇게 쉽게 작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 격자가 이제 지나가는 타임라인에 맞춰 플레이어의 액션이 좀 재생되고 있는 음악을 이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음악이 이제 하나의 완성된 음악으로 되는 그런 퍼즐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보여드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좀 레퍼런스로 삼았었던 것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전시 게임은 이제 전시 주제는 게임과 이제 사이코 스페이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이제 소재로 삼았었던 이유는 약간 놀이와 창작의 경계 이런 것들을 조금 허물고 싶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이제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은 뭔가 창작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항상 의도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게이머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의도치 않는 결과로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너러티브 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작자의 의도가 이제 항상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발현되는 모습 자체
이제 그런 오픈소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음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런 음악을 만드는 인공지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것은 이제 그 구글의 마젠타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젠타 스튜디오라는 툴과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통신해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일반 마젠타 라이브러리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저기 오락기로 되어 있는 지금 인터플레이션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젠타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있는 그 Making Music with Dice라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작곡된 그런 음악에 이 마젠타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그런 음악 마디들을 함께 이제 그 섞는 방식으로 이제 작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구글 마젠타에는 인터폴레이트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음악들을 이제 섞어주는 그런 플러그인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이미지는 이 구글 마젠타 웹사이트에서 이 인터폴레이트 플러그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미디 신호인데요. 미디 신호는 이제 전자적으로 그런 음의 높낮이와 그리고 음의 길이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약속 규약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 저 색깔 블럭 하나가 이제 한 마디 음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점점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맨 왼쪽에 있는 음악과 맨 오른쪽에 있는 음악이 서로 다른 음악이었다면 이것이 점점 약간 가운데를 잇는 방식으로 이제 서로에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Interpolations라는 이제 제목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nterpolations는 interplay와 interpolate 그리고 insertion의 약간 말장난으로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게임기 작업에서 약간 사용자와 그러니까 플레이어와 그리고 인공지능이 서로 이제 게임기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매개로 계속해서 무언가 그런 음악 조각 같은 것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음악을 연결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의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터폴레이트 플러그인이 이제 사용된 것은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음악과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 사이에는 어떠한 이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이제 메울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가 그런 생성 음악을 사용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게임기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택한 이유도 저희는 이제 이 게임을 만들 때 완전히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툴로서 인식되는 그 장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약 PC로 이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로 이제 많이 게임을 하지만 그런 장치들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확실히 이렇게 놀이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놀이를 위해 제작된 그런 기계에서 하는 행위가 사실은 이제 놀이가 아니라 이제 창작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굳이 아케이드 캐비넷이라는 이제 그런 장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Making Music with Dice는 이제 저기 구석에 있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과 그리고 웹사이트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스크린에 지금 비디오가 나오지만 본체는 웹사이트입니다. 저 이제 영상은 이제 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창작된 음악이고요. 인터플레이션스와 다르게 이번 저희가 저것을 만들면서 이제 집중한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이 만든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보조를 받아서 만든 이제 음악인데
그러면 이 음악은 과연 누가 창작한 건지, 내가 한 것은 이런 데이터 쪼가리들을 이렇게 뒤섞어서 조합하고 그리고 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음악을 생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음악인지 혹은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시면 이제 종이에 이제 스티커 같은 거를 이제 붙여서 그 음악 조각들을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저것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제 음악 자체가 이제 뭔가 물리적인 그런 종이 형태로 이제 있을 때, 그럼에도 이제 저런 음악이 이제 뭔가 그 인터넷상에서만 이제 존재를 했을 때와 그런 물리적인 이제 제가 이 악보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의 그런 차이, 그리고 이제 그런 소유권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누가 만든 것일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마치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뭔가 이제 인류를 지배할 것 같고 마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고 창작의 영역에서까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17세기에 이제 그 작곡가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음악을 창작했듯이 그런 이제 어떤 뭔가 이제 블랙박스 안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연성 혹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예전에도 계속해서 존재를 해왔었고, 그것에 이제 창작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마치 뭔가 인류를 지배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관점은 이제 현실 문제에 뭔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전체주의적인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시위라는 시민들을 이제 탄압을 할 때, 그럼 그 인공지능에는 그런 정부의 그런 입김이 이제 반영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것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만들고 이제 지시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도가 개입이 되는 건데, 이렇게 뭔가 AI 자체가 뭔가 인류를 지배할 거라고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 문제에서 좀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인공지능과 창작, 그리고 이제 누가 만든 것일지, 의도나 인공지능이 이제 의도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이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은 창작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창작하는 것을 그만둘지,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만이 이제 창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 바이트 작품은 짧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시만 한 30초만 주시면 바로 세팅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할 거라서 좀 작게 하고 할게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 매트랑 여기 있는 상자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안 벗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신발 안 벗고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화면 나오는 것처럼 여기 뛰어나는 동그란 애가 이름이 바이트예요. 근데 얘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게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제가 원래 작업을 하던 학생이 많았고 학생 때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걸 졸업작품으로 2015년에 제작을 했던 건데요. 약간 업데이트를 해서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디지털 월드에서 바이트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설정이에요. 앞에 보면은 막 컴퓨터, 스마트폰, 라디오 이런 전자기계들이 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이트한테 너 우리가 안 괴롭힐 테니까 위험한 건물에 갔다 와 라고 얘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런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보면은 다들 어떤 저런 애기 모습에서 각자 진화를 한 상태인 거죠. 저렇게 기계 형태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혼자서 애기 모습인 바이트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 저기 갔다 와라고 하죠. 바이트랑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픽을 업데이트를 못해서 2015년 그대로인 점은 약간 민망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트랑 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디지털 월드인 만큼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이 어떤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는 손가락으로 편하게 할 수 없을 걸이라는 힌트를 처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괴물이 몸의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라고 까불죠. 그래서 1분 안에 내 얼굴을 찾아서 말을 걸어 라고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전통적인 게임 매체에서는 어떤 뭐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크롤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뭔가 물리적으로 이런 방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괴물의 얼굴을 찾으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게 되면은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가요. 그리고 다음에는 시각 말고 다른 감각을 이용해 라는 힌트가 나와요. 그 그래픽이 너무 민망하네요. 좋아요. 레트로. 여기 괴물은 몸의 색깔이 무지개색이죠. 나름 어떤 컬러풀한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되게 몸의 색깔이 화려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희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 때 스크린이라는 장치는 엄청나게 큰 이제 정보 전달을 담당하고 있죠. 사실 스크린 없이 저희 스마트폰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사라지게 되고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찾아야 돼요. 아까 보면 그림에 괴물하고 문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사운드로 주게 됩니다. 이쪽 매트를 밟게 되면은 괴물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으로 가면은 이제 문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걸 빼고 청각적인 힌트를 줘서 게임 스테이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그런 추상적인 힌트를 줘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디지털 마왕인데 너 왜 인간이랑 같이 다녀? 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망이라고 할 줄 알고 버튼 하나로 밀리쳐버리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스테이지의 답이 됩니다. 바이트랑 모험을 다 끝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랙션 디자인과를 나왔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UX, UI,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방식을 디자인하는 것을 이제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졸업 작품을 어떤 어플이나 웹사이트 같은 것들 제품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너가 이제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때 되게 사용자 중심이 돼야 되고 막 사람을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사람과 디지털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만들고 게임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 이 바이트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줌인, 줌아웃을 표현하는 괴물도 있고 그리고 뭐 시각을 없애고 청각을 이용하게 하는 괴물도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뭐 디지털 자체의 근본적인 걸 말하는 디지털 마왕도 또 등장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구현은 안 했었지만 뭐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 뭐 되게 까불이 괴물이 있어서 얘를 물리친다면은 이런 기기를 막 세게 흔들면 얘가 이제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잠만보처럼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애를 깨워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이 센서, 마이크 센서 같은 거를 사용해서 소리를 확 지르면 깨는 이런 스테이지들도 발상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추후에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바이트가 왕따를 당했었지만 이제 다 스테이지를 다 깨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나는 너랑 모험을 해서 이제 너무 기쁘고 사실 내가 경험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대사에서 어떤 저희가 기계를 사용할 때 막 이제 보통 삼성, 애플 이런 기계들을 사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어떤 뭐 기업에서 주는 그런 기계의 작동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작동법 같은 것들을 스스로 탐구해보는 그래서 그 경험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이트의 전체적인 작품 내용이 되고요. 다음은 20대의 아케이드 설명을 드릴게요. 20대의 아케이드는 이제 임금중 이정우라는 평론가의 좀비 모더니즘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좀비 모더니즘은 어떤 글이냐면 막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 같은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지만 죽지 않고 미술관에서 아직도 전시를 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28살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건 작업을 했었는데 20대로서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작가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왜 죽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까라는 그 메시지에 공감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글에서 나온 어떤 20대의 특성을 기능으로 정리해서 슈팅 게임을 처음에 만들까? 이런 생각을 작품 초기 단계에서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또한 기성세대다. 나의 언어로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20대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그만 이 캐릭터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탐험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어떤 메시지 카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어떤 젊음에 대한 글이에요. 너는 평생 잘하지 못할 거야. 너는 유명한 스타가 될 거야.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문장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나의 20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20대들이 되게 온라인상에서 자기 흔적을 많이 남기잖아요.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 많이 하죠. 그런 거에서 어른이 되지 않고 되게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고자 하는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 많이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온라인의 특성을 게임 자체로 가져와 보고 싶었는데 그 방법 중에 새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실제 공간 안에 게임기를 얹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마치 어떤 디지털 세상에 중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 작업을 통해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게임 자체만 만든 것이 아니고 게임기를 저렇게 상자로 짰죠. 그래서 이 게임기를 제가 이제 약간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는 뭐 그런 술 먹는 거리 같은데 갖고 가서 설치를 하고 불특정 다수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레이하는 어떤 제 또래 친구들이 그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듯한, 근데 그 머물러 있는 순간이 어떤 디지털 공간에 껴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을 말하고 싶었던 작업이 20대의 아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사실 바이트는 보실 때 재밌다 귀엽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게임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전 작업들이 어떤 게임기 자체로 되게 독립적으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됐었다면 저 20대 아케이드라는 작품은 이제 게임 자체는 더 단순해졌어도 공간과 실제 공간과 결합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제 작업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바이트를 제작을 했고 2018년에 20대 아케이드를 만들었고요. 중간중간 제가 작업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김박사의 밤이나 멸종 위기종 같은 작업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아트예요. 그런 작업을 또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작업하고 싶은 방향성은 이제 게임이 그냥 스크린 안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고 실제 공간과 결합돼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사람들의 감각을 이렇게 더 자극할 수 있는, 근데 그 방법이 뭐 VR 기기를 사용한다거나 어떤 눈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바이트나 저런 20대 아케이드처럼 뭐 물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고, 15분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게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밌어야 된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퀘스트를 해서 보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임이 되는데 저는 이 게임이라는 매체가 저희 세대 50, 90년대생, 80년대생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되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단순히 익숙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그 50대 교수님들한테 게임 작업하겠다 그러면 또 그런 거를 하냐고 되게 잘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좀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단순히 그런 게임이 그냥 우리 게임 많이 해 재밌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소통 방식 또는 표현 방식으로서의 게임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어떤 고전적인 형태의 뭐 보상이 있고 뭐 레벨업이 되고 이런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룰을 지키지 않아도 뭐 밖에다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설치물들이 나뉘어서 뭐 딴 데 가 있다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여러 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룰을 깨보는 실험을 게임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 게임이라는 매체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 방식, 소통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마지막 순서까지 왔는데요. 저는 안가영 작가입니다. 저는 1층에 그 사이버 스페이스 수영나 사이버 정원 그림 2점과 그 아래층에 저쪽에 뒤에 보시면 월드인 작품 그리고 이제 저쪽 벽면 사이에 있는 I Like You라는 I Like You Too라는 작품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페인팅과 게임 둘 다를 참여하니까 저렇게 일단 없는데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페인팅과를 나왔고요. 페인팅과를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게임과 그런 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 작업의 변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오빠가 있었거든요. 오빠에게 아버지가 게임보이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친척 오빠들과 오빠가 같이 이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저는 너무 어리니까 미취학 아동이니까 그 조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플레이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아까도 윤지영 기획자님이 그 플레이에 있어서도 계급이 작용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의 플레이를 너무 못해서 가족 무리에서 최하위층이 되어버린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인데 그 언니가 있었고, 그 집에 가니까 제가 하는 그런 슈퍼마리오나 그런 아케이드 게임이 아닌 좀 더 다른 게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을 기른다든가 프린세스 메이커라든가 그런 종류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또 하고 나니까 저는 제가 굳이 그런 스킬들이 없어도 머리를 쓰거나 항상 돌봐주거나 전략을 사용해서도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어쨌든 지금의 그런 관심사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드는 것이고, 그 시뮬레이션을 어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나 누군가를 뭔가 경쟁에서 앞서 나가거나 그런 쪽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함께 자라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게임의 배치를 재배치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좀 더 만들어가면서 뭔가 나만의 게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막 엄청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은 많이 개발은 하지 못했지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페인팅을 보여드리자면, 이때가 지금 좀 옆에 잘렸는데요. 2010년, 2011년에 페인팅가 대학원에서 졸업작품으로 그린 거예요. 이때는 MMORPG 온라인 게임들이 유행을 해서 많이 와우라든가 이런 또 게임들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세컨드 라이프라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리고 미션도 없는 그런 게임들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냥 지금의 마인크래프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도 세컨드 라이프가 있어서 여러분들 접속을 해볼 수도 있지만 가면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무일푼의 그런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 1로서 그냥 이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을 무작정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검색어로 입력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지명들이 있는데 로맨틱이라든가 러브라든가 그런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좀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 나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찾아서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유토피아를 찾아다녔는데, 그 안에서 맞닥뜨린 꽃들의 이미지고요. 이 꽃들의 이미지가 자세히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완벽한 사진처럼 그냥 풍경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 이미지를 정말 2D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눈속임을 한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미지가 깨어지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하는데, 이런 이미지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난 정말 몰입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거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미지들은 그때 그래픽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송량의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거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좀 많은 가상 세계와 내가 지금의 그냥 존재하는 이미지가 아닌 내가 게임을 만든다면 어떤 걸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페인팅을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최초의 게임이 버추얼 세렌디피티인데요. 저는 진짜 너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녔고요.
학원을 다녀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혼자 이제 고군분투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페인팅과 이제 가상 디지털이 섞여 있어요. 이런 이제 캐릭터를 만든 이미지가 아래에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저만의 룰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제 좀 게임의 다양한 측면들을 탐구를 하게 된 거죠. 캐릭터는 뭐 별자리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 덕목 중 하나를 뽑아서 이제 각 사이트, 뭐 다음, 네이버, 구글 같은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해서 첫 번째 이미지만 추출한다.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이제 정말 일러스트 안에서 조합을 한다. 그냥 정말 우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3D 캐릭터화돼서 이 안에서 하나의 구설로 만들어지고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 많이 좋아해서 여기 그 생년월일과 혈액형 입력을 하면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각자의 물리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튀어오르는 속도와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정상까지 도달하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느리게 도달을 해요. 그런 식의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주고 핀볼처럼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하지만 저는 여기 안에서 그 게임의 법칙들을 좀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항상 경쟁 구도에서 빨리 도착하는 캐릭터는 좋은 점수를 받고 또는 이제 늦게 도착하는 캐릭터는 루저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120초 동안 천천히 이제 충분히 탐색을 한 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이제 우연의 이제 그 운세에 따라서 그날의 운세에 따라서 좀 더 점수가 가산점이 되는 그런 식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세렌디피티는 가상 세계에서의 우연한 행운, 우연히 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했고, 이거는 배경 이미지고, 그때 게임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그 하늘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체를 시켜보니까 이런 종류의 6면의 하늘이 나오더라고요. 또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동그란 구 형태의 하늘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십자가 같기도 하고 살짝 내가 만든 세계, 나만의 세계 이렇게 좀 이때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작업이 바로 이런 헤르메스의 상자라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때 이걸 구상한 것이 2015년에 그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 택배 배달 사고가 났어요. 정말 활성화된 탄저균을 그냥 배달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그 중간 매개자로서의 배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위험한 물질들을 계속 나르고 명령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네티즌들이 정보를 퍼나르고 또 이제 정보를 이해하는 모습과 닮지 않았느냐 해서 이제 헤르메스라는 캐릭터를 대입을 해서 만든 이제 게임이고요. 실제로 이제 첫 번째 게임이었을 때는 첫 번째 전시를 열었을 때는 이 상자를 직접 그 관객들에게 옮기게도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물레에서 했던 것이고 보면은 이제 스테이지는 메르스 동쪽평원 그리고 탄저균 협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볼라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병원균을 모아서 그 상자에 담아서 해시태그 여신에게 가져가면은 거기에 찌라시 정보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보의 이동과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이 월딩이라는 작업은 조금 이렇게 좀 인터넷 세계라든가 포스트 인터넷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제가 좀 더 이 게임 이용사 시뮬레이션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서 인공 생명에 대한 인공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게임 기술 융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팀 작업으로 만든 작업입니다.
이렇게 낮가방의 시스템이 있고요. 밤에만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들을 진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미물들과 눈을 맞춰야 되는데, 눈을 얼마나 많이 맞춰서 그 긴 시간 동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괴물과의 소통, 그리고 괴물과의 시선 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딩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냐면은 약간 저는 경쟁하고 뭔가 획득하고 이런 게임들도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하지만 뭔가를 키우고 돌보고 혹은 좀 더 그런 다른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플레이에 의해서 더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좀 더 미술적인 실천 그리고 기존의 어떤 게임 매체를 조금 뒤틀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하는 것이 미술 작가로서의 저의 그런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실제로 지금 상업 미술에서 상업 게임에서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그래픽과 그런 정말 너무 쉽고 와닿는 작동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딩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세계화의 대안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월드라는 거는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세계지만 월딩은 계속 ing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나의 계획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경쟁과 성장보다는 공존을 하자. 그래서 조금 모든 것들이 개발에 저의 생각들이 많이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엔딩이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개체들을 진화를 시키면은 이 눈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죽여요. 왜냐하면 세계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의 게임이고요. 이거는 지금 글이 너무 많이 해놨는데 제가 2019년에 이런 개념 뭔가 관계, 게임 캐릭터와 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게 되면서 만든 개인전 제목이에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즐거운 생활에서 킨의 의미는 예전에 내가 2000년대 중반 게임에서 킨이라고 채팅창에 쓰면은 이게 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즐거운 게임 하세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정말 좀 욕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 내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그런 반려적인 감성에 따라서 새 개체들이 이 집 안에 사는데 쉘터예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구조에 거의 망해가는 지구에서 좀 남아있는 쉘터인데 여기에 세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그 인간이 국제견인 메이, 그리고 방사능이 픽된 인간인 줄라이, 그리고 지금 이게 한 20년 먼 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좀 기술 인공지능의 개발 때문에 살짝 뒤처진 로봇인 청소 로봇인 준, 이렇게 셋이 살아가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처럼 관계를 맺어가는 게임인데 지금은 이 쉘터를 짓는 것과 캐릭터 설정과 이런 세세한 것들만 진행을 하고 워킹 시뮬레이션 형태로 만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좀 더 자금을 지원받아서 정말 승질 같은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이런 거고
근데 이런 주제들을 가져온 계기는 지금 있는 이제 월딩에서 실험한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 세계에 대한 생각, 월딩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제가 도나 해러웨이의 반려동물 선언이라는 2003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이제 함께 이제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만든 이 반려종 허용 퀘스트라는 건데, 이때 이거를 만들 때 디트로이트 비컨 휴먼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게임에서는 이게 인터랙티브 좀 영화의 느낌이 나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나의 선택이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들과 맞닿아 있고, 내가 이거를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윤리적인 갈등의 측면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려종 선언에도 좀 적용을 해서, 반려종 선언에는 주로 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거를 넓혀서 날파리, 모기, 바퀴벌레, 그래서 너네 얘네 격리 제거할래, 상호 공존할래, 긍정 공존할래, 아니 반려할래?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페미니스트도 있고요, 정치관념이 다른 사람, 통일한국의 북한인민, 방사능 피폭자, 그리고 뭐 개생명체, 그리고 외계인, 사이보그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 선택에 이 하나의 정말 간단한 케이스인데도 사람들이 게임에서 이 버튼 눌러봐라 이런 선택의 순간들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에 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이런 캐릭터 3개로 취합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정말 반려할 수 있지만 반려하게 됐을 때 치명적인 어떤 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얼마나 나는 그 타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17화도 변화를 하고, 이거는 이제 만든 과정이고요. 뭐 다 나왔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부터 해가지고 이제 리서치, 그리고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 나누고 이런 뭐 전반적인 것들이 게임 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설치 풍경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시를 할 때 부수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게임들이 너무 이제 진짜 상업 게임과 계속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그래픽이 엄청 짱짱하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생각한 컨셉 아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레트로하고 약간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못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합을 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재미라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플레이어로서도 재미를 느끼지만 이렇게 제작자로서도 재미를 느끼고, 이것을 플레이하시는 관객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들을 하는 것들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게 사이버 페미니즘, 테크노 페미니즘적인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에 깊게 게임 메이킹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까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보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제 얼굴을 스캔해서, 그리고 무료 이제 그 신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합성하고 $10로 이제 그 좀 러블리걸 뭐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뭐 좋아요, I like, 뭐 like 뭐 이런 버튼 누르듯이 그 정말 긍정의 신호를 버추얼 유튜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그런 사이트들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여성의 실체가 어떻게 이미지로 소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90년대
2010년대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뭐 파이널 판타지의 캐릭터들이라든가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캐릭터들도 다 무료로 이렇게 커스텀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정말 여고생 캐릭터 다 옷 다 벗기고 다 정말 신체가 다 막 그런 연애 시뮬레이션 10종대 19금 그런 거에 맞게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좀 집약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9월에 이런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사이버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제 퍼포먼스하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 전시했는데 이때 저희가 선언문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언문이 모인 사이트가 더 렛비넷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되게 너무 당착이고 사이버 실태 해랑 선언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런 오용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즐거운 누군가의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의 즐거움에 의해서만 사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제 시스템들을 뭔가 선언을 하고 뭔가 이런 예술가니까 좀 더 좀 전투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가 공존해야 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언을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의 이제 작업의 흐름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게임을 했던 경험들 그리고 제작자로서의 경험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이런 게임의 시스템을 플레이를 누구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재배치하는 것에 관심 있는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도 되게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예열 시간으로 제가 이제 질문 먼저 하나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작가로서 이제 그 게임 요소를 표현할 때 약간 여자 캐릭터를 이제 헐벗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임은 남성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남성 소비자들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디자인을 사회에서 원하는 외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출을 과하게 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벗을수록 방어력이 높아진다라는 이제 게임계 이제 블랙 코미디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인정해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블랙 코미디로 사용은 하는데 남자들도 되게 많이 벗기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여초 게임들 보면 이게 남자가 보면 민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자가 보면 민망한 여자의 신체가 있을 수 있고 남자가 보면 민망한 남자의 신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또 이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건지 약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PC함 때문에 게임의 재미가 사라진다? 이런 논리들도 많지만 사실 저는 게임의 재미가 그런 외모적이고 표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서스원택이 망한 이유는 그 캐릭터가 야해서가 아니라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망했다. 그때 나왔던 오버워치와 비교가 돼서 이런 그런 시스템적으로 새로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게임의 재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정말 그 표피적인 거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작가니까 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제 게임 이게 이제 뭐 약간 작가님들도 제가 최대한 작가에 대한 되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어쨌든 게임이나 사이버 스페이스의 주제에 맞춰서 좀 그래도 정제를 조금씩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이나 작가의 대화에서는 이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남자친구 있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사소한 거라도 예. 예?
아 뒤에 그 영상을 이제 영화에 관한 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 분 앉혀놓고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러면 몇 분 정도 남았어요? 뭐? 네. 그게 많이 남았으면 좀 곤란하고. 조그만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작가님들 질문이 끝나고 제가 그냥 다 나가실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게임적으로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게임은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하고 어쩔 수 없는 정량적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남성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MMORPG라든가 액션 게임을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게임을 아시는 분이라도 방금 나왔던 어떤 작가님들의 그런 게임에 대한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너무 생소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게임이나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난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질문을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현주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처음 원래 스타트 자체가 이제 IT 쪽 어플리케이션 개발 말하자면 이제 공대 베이스의 그런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품 자체에 예술성도 있고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방법론 자체가 약간 예술과 맞닿아 있어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공대 계열에서 있다가 예술 이제 아트 사이드로 왔을 때 느꼈던 이거 왜 이렇지라든가 아니면 좋았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왜 이렇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약간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일단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대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네, 프로그램 베이스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했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지금은 대학원에서 이제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는 분야를 이제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사실 되게 이런 시도나 기획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약간 이런 IT 쪽 뭔가 제가 뭔가 앱이나 이렇게 뭐 웹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뭔가 좀 되게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뭔가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이런 사용자들이 이제 수요로 하는 것들은 스크린 안에만 있는 서비스들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스크린 바깥에 대해서 혹은 이제 막 진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 사운드도 끄고 그런 뭐 앱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운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이렇게 좀 적은데 저는 이런 약간 작업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박지아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런 인터랙션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이거는 좀 이런 핸드폰은 저희가 이제 이런 뭔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갇히지 않고 좀 할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좋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상업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뭔가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건지 이렇게 항상 뭐 테스트를 한다던가 리서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오면서 여기서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뭐 받아들이게 해야 되나 이제 그냥 이제 던져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나도 이제 나름대로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정말 사용하기 편한 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반성이 되는 게 테스트를 하고 정말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뭐 이제 사실 그런 뭐 좀 다른 이제 매체들과 달리 이제 일단 좀 개입을 해고 사용을 해봐야지 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쉽지 않게 만들면 좀 되게 좀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거를 최근에는 좀 많이 깨닫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이렇게
작가가 되셨을 때 어째 보면 매너리즘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미술에서 예고 나오고 미대 나오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재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론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근데 이제 리다이스의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광범위한 질문이 안경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미술사를 하고 기획적으로 공부하면서 항상 현실에 대해 말을 하지만 이게 나의 제스처들이 현실이랑 좀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게임도 어떻게 보면 사실 미술이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가상현실이고 그런 좀 괴리감을 혹시 느끼실 때가 있는지랑 그래서 그런 어떤 매니페스토라든가 실천적인 작업들을 하시면서 꼭이라기보다 저는 그게 약간 압도적인 제스처로 느꼈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실천해보는 다른 작업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항상 이제 이 게임을 연구하고 만들면서 내가 누른 그 버튼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딩이라는 주제로 좀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연구를 좀 지속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 게임 안에서도 우리 많은 플레이어들의 집약된 노동이라고 할까요? 혹은 또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단백질 구조를 찾아서 병을 고친다든가 혹은 어떤 시뮬레이션의 그런 값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도 있긴 한데요. 아직 그 미술이라는 것이 이런 갤러리에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천적이고 싶지만 덜 실천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좀 사실 제가 너무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문제 지점들을 느끼고 말하고 싶고 이것을 용기 내서 내가 매니페스토를 하고 만들어서 관객의 플레이를 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실천이 이어졌을 때 앞으로 굉장히 기술 이런 제가 다루는 유니티라든가 아직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점점 쉬워지고 많은 분들이 접해질 수 있게 기술의 폭을 문턱을 낮추고 있어요.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좀 주제 넘지만 생각을 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네. 질문, 제가 박지아 작가님한테 하나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아까 이제 박지아 작가님이 이제 오큘러스나 이런 아예 매몰되는 아예 덮어지는 인터페이스 말고 약간 좀 오픈되는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터랙션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대형 터치 스크린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야, 인터랙션 끝났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작업을 하려면 막 센서를 달고 카메라를 달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럴듯한 계획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작동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래돼서.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 나왔을 때 이거는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호환이 되니까, 상호작용이 되니까. 그런데 약간 실제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또 위에 올라가고 하면 또 다른 맛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의 관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치 스크린의 등장과 또는 이 완전히 매몰되지 않는 것을 인터페이스를 추구하는 또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이 이상한데? 네.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가지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터치 스크린?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의 완벽한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터랙션이 가지는 장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어떤 걸 느끼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터치 스크린도 사실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 완전히 요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2G 폰에서 3G 폰 넘어올 때 이제 뭐 소형 터치 폰 같은 것도 써봤었고, 뭐 대형 전시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용 뭐 터치 스크린 기기도 있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근데 터치 스크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크린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이게 프레임이 좀 두껍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막 엄청 여기가 완전 가상현실 공간 안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주는 것 같아요. 이런 프레임 같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왜 완전히 덮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픈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큘러스, 제가 2015년 저 작업했을 때 그때 이제 한창 그 VR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VR에 막 시대가 도래한다 막 이러면서 뭐 새로운 컨텐츠가 VR로 다 제작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컨텐츠들이 물론 쓰면 엄청 재밌어요. 근데 이 바깥이 안 보이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할 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저희가 가상 아바타와 연애하는 것보다 사실 실제 사람과 연애하는 게 좋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이 인간들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한테 좀 고집처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장치들, 뭐 도구들을 사용해서 뭐 만져지고 밟을 수 있고 내가 몸을 직접 움직여야 되는 그런 방식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간한테 신체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되게 크다. 우리도 일종의 동물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한다. 그런 얘기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또 공유라는 거겠죠.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번 저희 전시를 이제 또 살펴보시고 미다스의 저런 이제 이런 유인물도 가져가시고 인스타에 공유도 좀 해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우리 참여 작가분들의 작가와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